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야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 수용을 재차 거부하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선거법을 둘러싸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과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은 야당 측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 측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게 아마 석패율제 도입 여부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을 빼고 나머지 야내 세력이 통일했겠죠. 그냥 한꺼번에 5팀이 모이다 보면은 약간의 중구난방이 되니까 일단 급하다고 생각했던 소수 정당 세력이 먼저 합의를 보자해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석패율이 결정적인 아마 지금 이제 결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석패율은 아시다시피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탈락했을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구제할 기회를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수당의 정의당을 비롯한 상당수 정당들이 범여권 성향이란 말이죠. 그럼 그동안에는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이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어느 지역은 후보 단일화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석패율제가 되면은 정의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자기 당의 득표를 위해서 개별 후보든 정당이든 열심히 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3, 4% 미만으로 경쟁이 엇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다른 뭐 대한신당 등이 열심히 뛴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민주당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당 내부에서 결정적으로 이걸 넣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동형으로의 선거제 개편 방향이 사실상은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취지 자체가 두 정당의 독과점 체제에 폐해를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을 볼 건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결렬이 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절충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 민주당을 제외한 3+1이 가까스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4.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인터뷰 듣기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진보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노릴만 한데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은 정의당이나 뭐 대한신당 이런 후보들이 계속 끝까지 완주를 하니까 좀 불리한 면이 있겠군요. 석패율제도에 관련돼서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96년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2인 내지 6인의 중선구제를 지금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였었냐면 당시 자민당에 있는 파벌의 보수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였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석패율이기 때문에 그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었던 중진 구제형이라는 것도 원래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를 이제 간과를 하고 있냐면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례대표 의석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석패율을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석패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289석이고 비례대표가
176석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38%를 많네요. 차지해요. 그러니까 11개 권역으로 나눴고요. 또 권역별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298대 298. 그런데 지금 250명 대 50명으로 하면서 석패를 한다는 거는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253대 47석 아닙니까? 비례대표가 47석인데 50석이라고 3석 늘리잖아요. 그런데 최소한도 6석을 비례대표를 석패를 한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그 시스템을 만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작은 숫자를 가지고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학적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선거제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깝게 떨어져 석패율이 높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장을 하면은 낮은 석패를 가지고도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는 석패율이 0.8인데 예를 들어 어느 순번에다가 비례대표 의석을 누르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비례대표는 한 번호에 한 사람만 올려놨는데 석패를 택하면 동일 번호에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사람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낙선을 했을 때 굉장히 석패한 사람을 가져가는데 지역별로 석패율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서울에서 출마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출마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때 똑같은 석패율인데 나는 0.8인데 0.2가 당선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의석수가 적은 250대 50으로 했었던 225대 75로 하고 6개 권역을 했을 때는 석패율 제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스스로들이 250대 50으로 조정을 했다고 한다면 석패율 제도 도입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정치적 효과가 그렇게 기대한 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무엇을 실토했냐면 모든 선거법을 공학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럴 경우가 이제 생길 수는 있어요. 권역으로 안 나누고 전국으로 나누면서 최소한 3석 정도로 하자. 그렇게 타협을 해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제도의 정책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김영기 교수 지적처럼 기본적으로는 지금 비례대표 수가 작은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결합해서 작동을 시키려니까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여기다 참고로요, 석패라고 하면은 당선자하고 낙선자 차이가 아주 이제 미미할 걸 상정하기 쉬운데 비교의 대상이 모든 탈락자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같은 정당 내에서 비교를 하거든요. 예컨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 민주당의 경우에 영남권에서 아주 약세였었죠. 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등의 40% 정도만 득표하더라도 그 중에서는 가장 근사하게 패배한 경우라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정의당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한 10% 내를 득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냐 11%냐가 그 중에 제일 앞선 쪽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하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그나마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한선도 정합니다.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득표력이 있어야 한다 하고 복잡하게 한 게 있어서 지금 하여튼 그렇게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그런 정도 낮게 얻더라도 하여튼 같은 정당 내에서 다득표를 하면은 비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엄청 열심히 뛴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는 지금 범여권 내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쪽에서는 경우에 따라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서 당 내부에서 회의할 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될 겁니다. 원장님 말씀을 좀 이제 경험적으로 분석을 해주면 2016년도 총선에서요. 네. 수도권이 112석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민주당이 82석을 가져갔는데요. 3% 내에서 승부가 결정된 게 14.5%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빙이에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끝까지 완주를 할 경우에는 이번 저거 볼 때 내년도 총선은 수도권이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거를 민주당이 아차했었던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심상정 대표가 한 말이 맞아요. 왜 4월 달에는 패스 출하갈 때는 다 놓았었잖아요. 225대 75 놓고 석패를 놓고 권역별 놓고 다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는 선거제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봤지만 연동형도 50%만 하고 거기다 또 뭐 캡을 씌우고 저는 이런 선거제도는 처음 봐요. 아마 세계에서 아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난감한 입장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는 비례를 50명 정도 소규모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결합시키려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원래 225대 75를 주도해서 만들었던 게 민주당의 그 정개특위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이었는데 당시 50% 적용을 하면은 아마 소수 정당이 조금 많이 득표한다고 하더라도 한 25% 정도 합해놓으면 될 거다. 그러면은 300석에서 25%면 75석이죠. 그 정도 50% 적용하면 37석 가져가니까 위에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이른바 캡을 씌우지 않더라도 75석에서 37석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50석으로 줄여놓고 보니까 37 아니면 40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10석 가지고 배분하기 힘들어지니까 캡을 씌우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게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은 지역구는 118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총선에서 호남 지역이 좀 28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거의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지역구에서 140석을 육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구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정당 140석 정도 가져가면은 50% 연동해서 배분되는 비례대표가 한 석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차해서 야 이거 30%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캡을 씌우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월 달에는 아주 세세하게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해서 저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뭐 심상정 대표가 뭐 중소기업 단가 치료식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협상할 때 그런 문제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공수처법을 연계해서 통과시키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해관계는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를 막상 와서 보니까 비례대표 의석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고 지금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진보당이 격렬하게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게 됐을 때 득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하니까 저렇게 강하게 4+1의 협상 자체를 지금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죠. 일단은 그 야 4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을 나섰는데요. 그 결론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1야당에게도 기회는 늘 열려 있고 3+1의 협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30석으로 상한선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고요. 석패율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요구하는 석패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선거법이 워낙 복잡하고 숫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과연 이게 뭐 국민들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도 잘 선뜻 이해도 안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패율 문제가 제기되니까 민주당에서 대안으로 중간안으로 지금 이중 등록은 허용하자라는 겁니다. 이중 등록은 뭐냐?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을 비례대표로도 내세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은 말이야 지역구 탈락된 사람을 또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이중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게 이제 빌려오고 있는 지금 석패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도 이중 등록이 가능하고 연동형 빌려왔다고 하는 독일도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에 혹시 적용할 경우에는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진들은 구제가 안 되게끔 선수를 아주 제약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신 석패율보다는 정치 유역의 취지는 훨씬 더 약하죠. 석패율은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지역에 새로운 세력이 뭔가 개척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뚫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중 등록은 그냥 탈락한 사람을 보충해 주는 정도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아마 인식에서는 더 부정적일 겁니다. 그러나 석패율이 가지고 있는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주당은 그러면 혹시 석패율은 아닌 이중 등록 어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논리사고라는 거 국민 감정으로는 이중 등록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지는 않습니다. 이중 등록제는 독일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실제로 헬미트 콜 수상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비례구에서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험지를 가서 일부러 출마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비례구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실은 이제 적용을 됐는데요. 실제로 이거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지역구에 떨어진 사람을 비례구에서 굳이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 저는 같은 성격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그동안 선거제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제일 좋은 거는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던진 한 표가 어떻게 작동된지를 알아야지만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요. 당시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을 찍은 사람들의 30%가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를 찍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찍은 유권자들의 27%가 국민의당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분리투표를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사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지역구하고 비례구를 분리해서 찍는다라고 하는 유권자의 고유한 선택권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에서는 다 박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100% 연동형이면 연동형이지 이거를 50%로 쪼갠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왜 유권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계산법과 여기 나라 저 나라 거의 제도를 합쳐갖고 이상한 네. 모양의 선거법을 만들려는 게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수 정당 세력은 지금 캡을 30석 씌우든 아니면 전체 50% 하든 아니면은 정말 줄여서 5%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비례 배분이 기존식으로 하면 50석 기준으로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몇 퍼센트 하든 간에 300석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빌려오고 있는 지금 아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독일하고 뉴질랜드 정도인데요. 뉴질랜드는 49석 대 72석 정도 되고요. 독일은 1대1 정도 되니까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통합해서 반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비례 의석만 반영하는 것하고 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50석에 적용했을 때하고 300석 전체에 적용했을 때하고 비율이 몇 배입니까? 6배나 돼버립니다. 네. 현재와 같은 정말 이제 병립형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50석에 적용시킨 것하고 300석 기준 연동시키면은 비례득표 10%가 30석을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5석을 가져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데 어쨌든 간에 연동형이 필요하다는 정치개혁 주도했던 세력에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정수를 또 늘리는 것을 상정했다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애매한 모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동적으로요. 처음에 200석 지역구 100석 비례를 했다가 225대 75로 줄였는데요. 100% 연동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록 300석으로 고정을 했지만 초과 의석이 생겨서 360석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100석 이상이 초과 의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동형을 50%로 줄인 겁니다. 거기서 잘못됐는데 저는 심상정 대표가 왜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 김 원장님 설명을 하셨지만은 똑같은 권역별로 하면서 전국 단위 100% 연동형으로 하면은 초과 의석이 안 생깁니다. 왜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는지 조금 우리 심상정 정의당 쪽에서 조금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5대 70으로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지역구로 28석을 줄여보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250대 50으로 가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시켜서 좀 원래 취지는 정의당의 취지는 중진용이 아니라 서울에서 열심히 뜨는 젊은 진보의 후보를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대한신당이라든지 지금 지역구가 호남인 쪽에 있는 분들 쪽에서 중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석패율 제도를 적용을 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또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또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누더기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응을 내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야합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 인구 기준 변경 등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기다툼뿐입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논의되고 있는 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저하고 선거 제도에 관해서
맞짱 TV 토론합시다. 자, TV 맞짱 토론 제안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거나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밥그릇 싸움, 꼰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 예, 현재 밥그릇 싸움 얘기는 민주당하고 나머지 소수 정당하고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유리하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보이죠. 당장 석패율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유불리함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대출이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기준을 예. 아까 석패율제든 아니면 이중 등록제든 간에 네.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중 등록이든 아니면은 석패율제를 택했든 간에 사전에 규정을 하면 될 겁니다. 예컨대 뭐 재선 이상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든가 당에 따라서 우리는 뭐 처음 신임만 적용한다든가 그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50석을 가지고 연동을 절반 적용시키고 나머지는 병립형 적용시키고 이런 가운데 좀 너무 복잡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나마 전국적으로 하면은 뭐 초과 의석이라든가 줄일 소지가 있지만은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한 지역에 할당된 수가 어느 지역에 석패율이 적용돼 버리면은 그 지역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권역별로 한정시키면은 총수는 똑같아지는데 떠나서 전국적으로 석패율을 적용시키면은 비슷하게 경쟁한 지역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수가 좀 많아질 소지도 있어서 네.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안을 제시해 주면 맞짱 토론하지 마시고 네. 96년도에 일본이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당시 그 선거제도 개혁위원장이 도쿄대 교수였고 제가 이제 그 한국선거학회 회장 자격으로 가서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딱 하나라더라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나한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가져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만 유리하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저는 정치권이 손을 좀 떼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좀 맡겨서 아직까지 시간이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연말까지 해놓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안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인 극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여야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를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거는 그거는 선거법 정신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 선거제도 관련돼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인 좀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김영준 교수처럼 이제 여유롭고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 싸움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협상팀 내부에 조정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결렬이 돼가지고 현행 상태로 그대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소수 정당들은 현재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조금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연동형이 조금 더 적용되면은 소수 정당한테 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타협이 여전히 있다. 막판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한국당의 태도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잊지 않고 불이상 끌어내릴 것입니다. 저는 불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법했습니까? 그럼 누가 불법했다는 거예요? 막은 놈이 불법 아닙니까? 이런 거를 바로 적반하장.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투쟁 강도가 갈수록 좀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2월 달에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지금 12월이니까 10개월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료 출신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올해 4월 달에 그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연계되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서서히 무너지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 속을 보면은 의회 민주주의가 우리가 무너지는 거는 상호 존중이라든지 제도적 자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 레비츠키라든지 지블렉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너무 이제 극단의 정치를 가니까 결국 여도 야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4+1이라고 하는 막강한 지금 163석 4석까지 육박하고 있고 지금 뭐 기껏해야 자유한국당은 108석을 가지고서 저항을 하려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강한 투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과연 얻는 게 맞느냐, 잃은 것이 맞느냐라는 걸 가지고 아마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점이 와야 될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이 패스트 트랙에 있는 이 과정까지는 아주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수단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전략에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 하면 지금 떠오르는 거는 투쟁밖에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 2012년도 아마 총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당시 야당은 한명숙 대표가 아주 강력한 투쟁을 통해 가지고 갔지만 결국은 선거에서 쳤습니다. 2004년도에 추미애 다시 새천년민주당의 대표가 아주 강력한 투쟁을 했지만 결국은 자신도 떨어졌고 새천년민주당은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결과가 온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변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선거법 문제를 포함해서 무조건 협상을 끊는 게 아니라 좀 현명하다고 한다면 저는 물밑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선거법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아주 절묘한 수를 나름대로 한국당이 이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모든 협상이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투쟁만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투사의 이미지만 있고 합리성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통합의 이미지는 사라져버리면 오히려 더 얻은 거보다는 잃은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이세돌 기사처럼 이제 신의 한 수가 필요한데, 네, 뭐 그럴 거였으면 지금 이런 처지가 안 됐을 텐데요. 근데 이제 계속 논란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격한 말을 했는데요. 어떤 표현을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 수장이 바로 자기 임기 중에 다시 임기도 끝나기 전에 국무총리로 임명직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본 친구라는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시다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경악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자, 이제는 이제 뭐 패스트트랙 전국도 있지만은 인사청문회 전국도 이제 곧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일단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날 이미 제출이 됐고요. 아직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아직은 제출이 안 된 상태니까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발언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변신할 때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는 모습부터 했는데 삭발 전후가 바뀌었나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야성 얘기하셨는데요. 야성 얘기하니까 지금 전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대표 전에 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럽게처럼 싸우게 됐다는 말이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상황인데 그런 분위기가 현재 지금 김재원 정책위 의장의 지금 이제 새로운 총리 임명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같은 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평가가 되고 있고 입법부의 수장을 경험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대통령 밑에 가서 일하게 되는 총리 직책으로 가니까 야당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다시피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대통령 명을 받아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명받은 그 정세균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설득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요, 이게 설득이 먹혀들려면은 그동안에 국민들이 봐왔던 대통령과 총리 역할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아무리 책임 총리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의 운영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지금 현 총리가 얼마나 잘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래도 역시 지난 2년 반은 이낙연 총리 역할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이 결국은 2년 반을 지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정세균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경제, 통합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총리 역할론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입법부의 수장이 역시 또 행정부까지 가가지고 그랬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금 지명받은 정세균 지명자도 아마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학규 대표가 그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강력한 러브콜을 보냈던데요. 일단 한번 발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올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서 안철수 대표가 그 뜻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만 돌아온다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저는 뭐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예 이번 총선에는 개입을 하지 않고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정치적 빅뱅이 왔을 때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유승민 대표가 하여튼 빨리 떨어져 나가면은 중도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안철수 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 얘기를 했었었는데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여전히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정당을 유지하다 보니까 자금 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인력 면에서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손학규 대표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손학규 대표 체제가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가서 당명도 바꾸고 새로운 인물도 영입하고 자신들이 진정한 중도 정당이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새로운 보수당이 장명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아마추어적인 행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당으로 얘기를 하니까 새 보수당이죠. 새로운 보수당으로 하니까 결국은 새 보수당도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있으면 중도가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을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손학규 지금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안철수 대표를 만났었던 이태규 그 의원이 지난 7월에 민원에 가서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창당이 2월 2일 날 했거든요. 4.13 총선. 2달 정도면 얼마든지 당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지 돌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는 굉장히 나름대로 통합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중도가 비어있다고 한다면 중도를 선점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올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열려있다. 그것을 어떠한 명분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한다면 이 선거법 개정 문제가 나름대로 마무리되고 나서는 1차적으로 어떠한 나름대로의 자기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 쪽으로 행보를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카드 같은 것도 확보하셨나요? 이게 뭐 문사무관 관련 자료인 건가요? 뭐 유의미한 자료 있는 건가요? 거대 언론과 검찰과 자유한국당 삼각편대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검찰 수사 행위들이 공정성을, 합리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울산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의원의 결정 사항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해서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자, 검찰이 청와대, 국무총리 비서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특검을 하자.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또 일부 언론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뉴스에서도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무슨 자리를 보전받았다. 이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금 폭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선거 개입 의혹이 가면 복잡해지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진박 가리기 사전 여론조사 해가지고 지금 2년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에 교통 정리한다거나 만약 이거 사실이 된다면은 여당 후보를 특정 누구를 하게 했다면 상당히 엄하게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더구나 계속 하루 걸러서 할 정도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검찰발로 보도가 되고 있는 언론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나오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검찰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특검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좀 시간은 걸릴 걸로 봅니다.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나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새로운 법무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장관을 통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휘를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 이후에 논란이 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조금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에서는 뭐 언론사가 소설을 쓰는 건지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그 무마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표한 거를 이제 검찰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한 것이지 청와대는 일방적 주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에요. 개입의 부분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이 첩보를 만들 때 청와대가 요청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제보를 한 거냐 그 부분이 첫 번째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이관한 거냐 아니면 별도로 청와대가 의도한 것을 새롭게 추가해가지고서 이관했느냐라는 것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첨삭한 거. 마지막 세 번째가 그냥 이관하면 다 손을 털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검찰 수사를 청와대가 받아봤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막는 것이다라고 자꾸만 여당이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 7월 달에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얘기했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것을 압박하는 듯한 식으로 가져간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그거를 검찰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난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기억을 하면 비비키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결국 선거 전에 특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총선 직전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처럼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가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그건 과연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은 조금 뭐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검찰과 법무부와 이 부분 속에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차분하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자꾸만 이거를 패스트 트랙 수사는 왜 안 하느냐는 걸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방송에 나와서 저희들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검찰만이 사실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단정적으로 무조건 이거를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민주당의 불만 중에는 또 하나 한국당이 주로 관련이 돼 있는 지난번 그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이제 회의 방해 관련 부분은 왜 지금 제대로 진전시키지 않느냐 이거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편파적으로 한다는 불만을 민주당 쪽에서 지금 제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련 부분도 지금 좀 시간이 되면서는 어느 정도 뭔가 좀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한국당 관련된 쪽은 초반 수사만 몇 사람, 조사만 몇 사람 해놓고 나서 계속 닫아놓고 있는다면은 당연히 민주당의 불만이 지금 이제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였죠. 네.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패스트트랙과 이렇게 열부를 시키니까 윤석열 총장이 다수 역정을 내면서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고 네,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청와대와 관련돼서는 청와대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국무총리 비서실도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왜 패스트트랙만에 있어서는 이렇게 유동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소환 없이 바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속에서 바로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근데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 사건과 동시에 저는 발표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봐요. 예. 그래야지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얘기하는 것도 일렬 맞죠. 그러나 이것을 때문에 앞부분 속에서 더 큰 부분들,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뭐 김 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과 개입해서 지금 2년 형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 선거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된 거는 결국은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중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사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이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것도 위야무야 덮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차분하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는 계속 급변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될 거는 뭐 1+4 체제, 4+1 체제에서 선거법을 먼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말씀처럼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